님들, 잠깐만요. 지금 여러분 중에 내 집 마련 꿈꾸면서 열심히 돈 모으고 계신 분들 계시죠? 매달 월급 들어오면 조금씩 쪼개서 저금하고 틈틈이 청약통장 관리하고 이 정도면 나중에 대출 받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버텨오신 분들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저 얼마 전에 정말 황당한 걸 알게 됐어요. 은행에서 대출 한도 알아보다가 숫자를 딱 받아봤는데 분명히 작년에 계산했던 금액이랑 다른 거예요. 한도가 줄어도 너무 줄어 있는 거죠. 얼마나 줄었냐고요? 무려 1억 원 가까이요. 1억이요, 1억.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자가 오른 것도 아닌데 그냥 사라진 거예요. 이게 저만 겪은 일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수십만 명의 직장인들이 같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뉴스를 보면 이게 제대로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는 말은 나오는데 왜 내 대출이 줄었는지, 얼마나 줄었는지,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그냥 조심하세요, 부채 위험해요, 이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오늘 직접 다 파헤쳐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딱 3가지를 얘기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왜 갑자기 내 대출 한도가 1억이나 잘렸는지. 두 번째, 그런데 왜 서울집 값은 그 상황에서도 안 떨어지는 건지. 세 번째,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해야 하는 건지. 복잡한 말 하나도 필요 없어요.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가봐요. 자, 먼저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마트에 장 보러 갔어요. 오늘 쇼핑 목록이 꽤 많아서 커다란 장바구니를 달라고 했죠. 근데 마트 직원이 이러는 거예요. 손님, 바구니 더 작은 걸로 드릴게요. 황당하죠? 왜요? 이유를 물으니까 이렇게 답해요. 나중에 물건이 너무 많으면 못 들고 나가실 수 있거든요.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물건도 안 담았고 지금 멀쩡히 팔뚝 힘도 있는데 나중에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바구니를 미리 줄여버린 거예요. 황당하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걸 어려운 말로는 스트레스 DSR 3단계라고 해요. DSR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당신 연봉에서 얼마나 빚을 갚을 수 있는지 따져서 대출 한도를 정하겠다는 계산식이에요. 예를 들어 연봉이 1억 원이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그 40%인 4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예전에도 있던 규정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달라진 게 뭐냐면 거기다가 이걸 추가한 거예요. 지금 이자료뿐 아니라 나중에 금리가 막 올라갔을 때도 버틸 수 있는 사람한테만 빌려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3%라고 해도 은행 입장에서는 혹시 나중에 6%, 7%까지 오르면 이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무게를 미리 얹어서 대출 한도를 뽑으니까 당연히 숫자가 팍팍 줄어드는 거죠. 실제로 연봉 1억 원인 직장인이 수도권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이 규제 전에는 6억 5천만 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그게 이 규제가 완전히 적용된 지금은 5억 5천만 원대까지 줄어 있어요. 딱 1억 원이 증발해버린 거예요. 내가 연봉이 깎인 것도 아니에요. 신용점수가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이자율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규칙이 바뀌면서 내 장바구니가 작아져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첫 번째 현실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드는 자연스러운 질문이 하나 있을 거예요. 대출이 그렇게 많이 줄었으면 집 살 수 있는 사람도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집값도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교과서적으로는 그래야 해요.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줄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도 줄고 수요가 줄면 가격도 내려가야 하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서울 핵심 지역 집값은 줄줄이 내려가기는커녕 오히려 버티고 있고 어떤 곳은 경매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서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 얘기는 본론에서 제대로 풀어드릴게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아무도 크게 얘기 안 하는 두 번째 변수, 바로 공급 쇼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거 모르고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면 절반밖에 못 보는 거예요. 계속 가봅시다.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도입부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죠. 대출 한도가 1억이나 줄었는데 왜 서울집 값은 안 떨어지냐고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지금 시장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두 가지 힘을 이해해야 해요. 하나는 수요를 누르는 힘이고 또 하나는 공급을 막는 힘이에요. 그리고 이 두 힘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지금 시장이 교과서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피자 가게를 하나 떠올려 봐요. 동네에 피자 가게가 있어요. 평소에는 하루에 피자를 10판씩 구워서 배달했어요. 동네 사람들 10명이 각각 한 판씩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밀가루 값이 폭등하고 치즈 값도 미친 듯이 올랐어요. 피자집 사장님은 재료비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피자를 굽는 걸 줄이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10판 굽던 걸 5판으로 줄이고 그 다음엔 3판으로 줄였어요. 근데 피자 먹고 싶은 사람은 여전히 10명이에요. 피자는 3판밖에 없는데 10명이 먹으려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죠. 더 비싼 돈 내겠다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이 딱 이 상황이에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고금리가 이어지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국의 건설사들이 착공을 대거 밀었어요. 아파트 짓겠다고 땅 사놓고 설계도 다 해놨는데 막상 공사를 안 시작한 거예요. 왜냐고요? 지었다가 분양이 안 되면 그냥 손해니까요.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2026년 기준으로 서울의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은 전년 대비 무려 47.6%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요. 경기도는 43.2% 감소해요. 절반 가까이 사라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작년에 서울에 새 아파트가 100가구 들어왔다면 올해는 52가구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사 가고 싶은 사람, 새 집 마련하고 싶은 사람 숫자는 그대로인데 새로 나오는 집은 절반으로 줄어버렸어요. 이 상황에서 집값이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반토막 났으니까 버티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오르는 곳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이 공급 부족 현상이 전국 어디서나 똑같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역마다 완전히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잘 나가는 동네는 더 잘 나가고 힘든 동네는 더 힘들어지는 극단적인 양극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이해하는데 딱 맞는 비유가 있어요. 편의점이에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편의점이랑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방 소도시 편의점을 비교해봐요. 강남 편의점은 하루에 손님이 몇백 명씩 와요. 새벽에도 줄 서 있어요. 이 편의점은 물건값을 좀 올려도 사람들이 와요. 왜냐면 그 동네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요. 직장이 있고 학교가 있고 교통이 편하고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요. 반면에 인구가 빠지는 지방 편의점은요. 손님이 줄어드니까 재고도 남고 결국 물건값을 낮춰도 손님이 안 와요. 동네 자체가 매력이 없어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서울 강남, 용산, 성동구 같은 핵심 지역 아파트 경매 시장을 보면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서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어요. 낙찰가율이 100%라는 게 뭐냐면 감정평가액보다 더 비싼 값에 낙찰됐다는 거예요. 경매로 살 수 있는 기회인데도 시세보다 비싸게 사가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공급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반대편 지방 부동산 시장을 보면요.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 비중이 전체의 76%를 지방이 차지하고 있어요. 아파트 다 지어놨는데 아무도 안 사가고 있는 거예요. 같은 나라인데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경제학 용어로는 디커플링, 탈동조화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같이 움직여야 할 것들이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한국 부동산 시장이 지금 딱 그 상태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래도 금리가 내려가면 다 괜찮아지는 거 아닌가요? 이자 부담이 줄면 대출도 더 받을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야 해요.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부담이 줄고 시장이 살아나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 상황은 금리를 막 내리기도 어렵게 되어 있어요. 왜냐고요? 나라 빚 문제가 있거든요. 또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카드값이 매달 늘어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카드값 갚으려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계속 빼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자 부담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야, 지금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여행도 가자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먼저 빚부터 어떻게 해야 하니까요. 지금 한국 나라 살림이 이런 상황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IMF, 국제통화기금이 이런 경고를 내놨어요. 한국의 국가 부채 비율이 2031년에는 GDP 대비 63%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요. 그리고 비기축 통화국, 그러니까 달러나 유로처럼 기축 통화를 쓰는 나라가 아닌 나라들 중에서 한국이 부채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라고 지목했어요. 2026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1.8%에서 1.9% 사이로 예상되는데 나라 빚은 그 성장률보다 1.7배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냐고요? 나라가 빚이 많으면 원화 가치가 약해져요. 원화가 약해지면 수입 물가가 올라요. 수입 물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기고 그러면 금리를 쉽게 내리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금리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부담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고 시장이 빠르게 풀리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좀 암울하죠? 그래서 균형 있게 말씀드릴게요. 좋은 소식도 있어요.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26년 말 코스피가 7,000포인트에 도달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어요. 이유는 뭐냐고요? 한국의 반도체랑 AI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AI 인프라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선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건 기업 실적 중심의 이야기예요. 주식시장이 좋아진다는 게 곧 내 월급이 올라간다거나 내 집 마련이 쉬워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기업이 잘 되는 것과 평범한 직장인의 살림살이는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 뉴스에서 경기가 회복된다는 말 들어도 내 체감은 다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 부동산 시장에는 세 개의 힘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어요. 첫째는 대출 규제라는 수요 억제의 힘. 둘째는 공급 부족이라는 가격 방어의 힘. 셋째는 국가 부채라는 금리 인하를 막는 힘이에요. 이 세 가지가 얽혀 있으니까 시장이 쉽게 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집값이 확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확 오르지도 않는 이 불편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게 결론 파트에서 드릴 이야기예요. 진짜 선수들이 지금 이 시장에서 보고 있는 세 가지 체크포인트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대출 한도는 줄었고 새 아파트는 안 지어지고 있고 나라 빚은 쌓이고 있고 금리는 쉽게 내려가기도 어려운 상황.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그냥 부동산 어렵다, 경제 힘들다로 끝나는 이야기인데 오늘 저랑 함께 그 이면까지 다 들여다봤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그냥 힘드네요, 다들 조심하세요로 끝내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평범한 직장인이고 여러분이랑 똑같이 이 시장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딱 정리해 드리려고요. 너무 거창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일부터 해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대출 한도를 다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아까 본론에서 말씀드렸죠? 스트레스 DSR 3단계가 2025년 7월부터 100%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12년 전에 알아봤던 대출 한도를 머릿속에 갖고 계세요. 나는 연봉 이 정도니까 대출 얼마까지 되겠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그 숫자 이제 맞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규칙이 바뀌었으니까요. 마트 가기 전에 장바구니 크기 먼저 확인하는 거랑 똑같아요. 오늘 얼마나 살 수 있는지 모르고 마트에 들어가면 계산대에서 당황하는 거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집 보러 다니기 전에, 청약 계획 세우기 전에 일단 지금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얼마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방법은 간단해요. 은행 창구에 가거나 아니면 은행 앱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 조회하시면 돼요. 이때 꼭 물어보셔야 할 말이 있어요.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하면 제 한도 얼마 나와요? 이 한마디예요. 그냥 대출 얼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스트레스 금리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한도가 수천만 원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여러 은행에서 비교해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같은 조건이라도 은행마다 산정 방식이 조금씩 달라서 한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장바구니 크기를 정확히 알아야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물건을 고를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공급이 없는 지역을 역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아까 피자 얘기 기억하시죠? 피자가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피자가 특히 더 안 오는 동네가 어디인지 알면 유리하다는 거예요. 공급이 없는 지역은 지금 당장은 비싸 보여도 가격이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으니까요. 이걸 어떻게 공부하냐고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관심 있는 지역의 최근 23년치 신규 입주 물량을 찾아볼 수 있어요. 아니면 더 간단하게는 포털 사이트에 관심 지역 이름 뒤에 2026 입주 물량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부동산 전문 사이트들이 지역별 공급 현황을 정리해서 올려놨어요.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공급이 없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좋은 신호는 아니에요. 공급이 없는데 수요도 없으면 그냥 아무도 관심 없는 동네인 거거든요. 공급이 없는데 수요는 꾸준한 지역을 찾아야 해요. 그 수요가 꾸준하다는 증거가 뭐냐고요? 전세가율이에요. 전세가율이 높다는 건 그 지역에 실제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전세가율 높으면서 신규 공급이 없는 지역. 이게 지금 시장에서 방어력이 가장 강한 조합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체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조금 더 넓은 시야로 시장을 읽는 연습이에요. 우리 같은 개인이 시장 전체를 분석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큰 손들의 움직임을 지표로 삼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이 한국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사실 굉장히 실용적인 신호예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한다는 건 원화 가치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예요. 원화가 강해지면 수입 물가 안정되고 그러면 금리 인하 여지도 생겨요. 금리 인하 여지가 생기면 부동산 시장도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뉴스 하나를 봐도 아, 이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 거구나 라는 감이 잡히기 시작해요. 어디서 보냐고요? 네이버 증권 앱이나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서 외국인 순매수 동향 검색하시면 돼요. 무료예요. 매주 10분만 투자해도 시장 흐름이 보이기 시작해요. 처음엔 숫자가 낯설어도 괜찮아요. 꾸준히 보다 보면 패턴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쌓이는 게 진짜 경제 공부예요. 자, 오늘 이야기 전체를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게요. 가방이 작아졌다고 울지 말고 그 작은 가방에 담을 가장 알찬 보석이 어디 있는지 찾는 눈을 길러야 한다. 대출 한도가 줄었다는 건 분명히 불리한 조건이에요. 근데 모두에게 똑같이 불리한 조건이에요. 그 말은 이 조건을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남들보다 훨씬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시장이 복잡할수록 정보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커져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한 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 DSR이 뭔지, 공급 쇼크가 왜 일어나는지, 시장이 왜 양극화되고 있는지,
나라 빚이 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가져올 거예요. 모건 스탠리 리포트, 골드만삭스 보고서, IMF 경고문 다 뒤지고 분석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드릴게요. 이게 제가 이 채널을 하는 이유이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일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게 저한테는 밤새 분석하게 만드는 연료예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에 또 중요한 변화가 생겼을 때 남들보다 먼저 알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이 복잡한 시장에서 현명하게 살아남아 봅시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